근데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제시대에 일제가 중요한 정책을 법령을 만들지도 않고 시행한 예가 있는지, 만약 그런 예가 없다면은 그 위안부를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예컨대 일제가 독립군을 잡아서 처형을 할 때도 재판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볼 때는 일제가 그런 대단히 위안부를 동원하려면 반드시 어떤 그 법령의 구비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뒷받침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항상 뉴스나 이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의아하게 여긴 게, 정의연은 그러면 위안부는 100% 총칼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일부만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는지, 그게 항상 모호하더라고요. 그거를 지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위안부들 중에는 자기가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팔려갔다고 증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양쪽 주장이 다 옳다고 가정을 하면 일부는 강제로 끌려갔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간 것일 텐데, 그 일제가 그 나름대로 세계 제국을 꿈꾸던 그런 제국인데, 심지어 고대 로마에서도 다 법에 의해서 통치를 했는데 식민지까지, 일제가 과연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로 끌려갔다면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투옥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한 경우는 없었는지, 아니면 그 형제 부모가 울부짖으며 저항을 하고 해서 그 동네에 다 소문이 나고 그런 경우는 없는지, 왜 그런 경우도 하나도 없는지, 그러는 걸 왜 지적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위안부들이 이제 한 곳에 서로 많이 제법 모여 있었을 거라고, 단위가 큰 데는 10명도 있었을 때요. 그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야, 나는 끌려왔는데 너는 어떻게 왔냐? 나는 팔려왔어. 우리 부모가 팔아서 하고 서로 대화한 기록은 없는지. 인간이라는 세상이라 반드시 그런 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왜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경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다면 강제로 끌려간 경우는 전차금을 안 받았는지, 전차금을 안 받았다면 전차금을 만약에 받았다면 끌려가기 전에 받았는지, 끌려간 후에 받았는지, 그럼 받았다면 일본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그 돈을 받은 건지,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끌려갔다면 화대는 안 받았는지, 강제로 끌려가고도 화대를 두툼하게 받았다면 그것은 마치 조폭들이 그 서울역 앞에서 여성들을 옛날에 상경한 여성들을 끌어다가 매춘업소에 팔아먹고 공짜로 부려먹은 거하고 뭐가 다른지. 그 다음은 독립운동 투사들, 특히 김구 같은 분들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당시 문인들인 이광순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 그 유명한 내 지금 이름이 생각나는 여러 문인들이 이런 거 고발한 적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왜 하나같이 함구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는 17세 이상입니까? 18세 이상입니까? 이게 좀 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이하는 그 숫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미만하면 안 포함되고.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참고 도서를 만드실 때는 색인을 좀 만드시길, 아무리 작은 거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나왔지 하고 찾을 때는 색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적과 보도 이런 조그만 소책자에도 색인을 좀 넣으시길 바고. 그 다음은 네덜란드 위안부는 누구와 계약을 맺었나? 네덜란드인을 거느리고 있던 포주와 계약을 맺었나?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이 남긴 공식적인 위안부 명단이 존재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일본 말고 인류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되었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한 적이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군의 예를 들자면 로마군은 그 매춘 여성들이 로마군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군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 약탈하고 뭐 그 약탈범으로 화대를 지불하고 그 매춘 여성들과 관계를 하고 그러나 로마군이 패하면 매춘 여성들은 상대 쪽으로 넘어가거나 뭐 살해당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따라다녔거든요. 따라서 로마군은 직접적으로 그 위안소를 운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근데 이제 통상 옛날에는 군대가 그 어느 성이나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 3일간은 약탈 기회를 주고 강간도 허용을 했거든요. 그 장군들 얘기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군대를 통솔을 못한다. 그다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데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공식적으로 그런 그 위안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과연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보면 일본이 특별히 위안소를 직접 운영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잠깐만요, 교수님. 아직도 질문 많아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몇 개요? 근데 이거를 교수님 오늘 전체적인 답변을 다 받으시려고 하나요? 아니요, 그냥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 그냥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요, 오늘 이 주제 발표하신 우리 박사님들이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설명을 지금 당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러면 문제 제기만 하고 싶다. 문제 이거. 제기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또 이 기회를 네. 맞춰서 다 발표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전달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 제 신조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게 다 무시되고 없어져 맞습니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만두라고 하면 아니요. 네. 일단 제기는 해주세요. 그 다음은 그 아까 그 이우연 박사님인가요?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미우리 제도라고. 네네. 그래서 도쿠가와 망하고부터 1945년 이후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 미우리 제도를 그 운영을 했고 그게 1900년경에 그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일제 식민지 기간에 정착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그 미우리 제도가 운영이 됐는데 그럼 질문이 그럼 그 전에 전국 시대에는 일본에서 그 그러니까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점령지에 들어가서 어떤 점령한 본에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강간을 했느냐? 아니면 그때도 로마 군인처럼 성매매 여성들이 따라다녔느냐? 혹은 이런 이제 문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알게 되면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름지기 그 단위가 커지면 기업도 그렇잖아요. 특히 애플이 가장 유명한 데인데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위안소 문제도 경제의 문제로 보면 아웃소싱을 하는 게 이익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 아웃소싱 차원에서 그 민간업자에게 통해서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걸 직접 군이 관리하려면 지키는 군대가 필요하고 의식주를 제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제 차원에서 그 클린턴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기야 이 바보들한 그것도 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아까 우리 류석준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그 매춘의 문제는 지금도 존재하고 중국 내에서 북한 여성들이 성노예로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매춘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자국 내 매춘은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사실은 성착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착취하는데 하물며 타민족을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런 타민족이라는 문제에서 보면
그 일본 위안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명나라와 청나라에 공료를 바친 게 존재하거든요. 심지어 세종대왕도 공료를 바쳤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매출의 문제를 너무 민족감정으로 다룰 건 아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성매매 금지법을 만들 때 그 매춘 여성들이 그 단체로 거리에 나와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그 데모를 했거든요. 네, 했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그 매춘일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그 매춘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생존권이거든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몸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생존권, 즉 생존권 차원에서 그걸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 네. 그 다음은 그 고노 관방장관이 그 사과 담화를 했는데 네. 거기서 사과하는 데 있어서 고노 장관이 모집까지도 직접 관련했다고 증언을 했는지 그 담화문만 보니까 그게 불명확하더라고요. 모집까지도 직접 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석균 교수님이 그 이제 소송을 당하고 그 일종의 개인적인 재난을 당한 게 제가 볼 때는 한국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석균 교수님 이제 녹음을 풀어서 아까 기록을 한 걸 보면 유석균 교수님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뭐 그래 궁금하면 한번 해봐. 네,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그랬는데 거기 목적어가 없어요. 뭘 해볼래가. 근데 영어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영어는 반드시 거기 목적어 주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주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를 읽는 사람이 유추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미모한 경우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국어 문제로 화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평소에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 다음은 위안부 고향을 찾아가서 찾아가면 거기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전해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위안부들이 정말 잡혀갔나? 정말 총칼로 끌려갔어요. 아유 그런 일이요. 네. 그럼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안부들이 만약에 돈을 벌어서 고향에 붙였다면 그걸로 뭐 전답을 산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생생한 기록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개 남았습니다. 빨리 하세요, 교수님. 네. 너무 힘들어.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래서 사실은 이런 데 안 올라가요. 질문이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저의 그 분석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 네.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그러면 저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 시간 들여서 이 수고를 하나 그런 생각이 그 말씀하시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물어보시죠. 네. 그 다음은요 좀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네. 김삼석 씨는 이름이 돌세계라는 뜻입니까? 제가 이름이 인터넷으로 김삼석입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윤미향의 찾아서 남편입니다. 한자 이름이 안 나와요. 네. 이게 돌세계인지. 왜냐면 제가 제 호로 일석이라고 쓰거든요. 돌멩이 한 개. 아인슈타인을. 네. 수학가십니다. 아인슈타인. 수학과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 3년 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은 네. 이 정의연이 이런 데서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주 옛날 일이라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현대에 중국 내에 이제 북한 주민 성노예라든지 이런 문제는 가서 다 조사하면 나올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마 얘기를 못하고 다들 쉬쉬하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사람들도 다 자꾸 하고 또 본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하기를 꺼려하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제가 조크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런 토론을 했는데 최고의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조크를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김병원 소장님. 그 강제동원 문제는 사실상 지금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벌써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기억연대의 정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요 집회할 때마다 뒤에 무대 배경에 보면 7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쟁 범죄 인정하라. 두 번째가 진상규명, 세 번째가 그 공직사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적 책임,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교과서에 수록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추모관, 뭐 기념관 이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 아까 우리 한민호 국장께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진상규명. 이 사람들이 진상규명도 안 해놓고 지금 전쟁범죄 인정하라, 공직사죄라, 법적 책임하라, 뭐 법적 배상하라, 법적 배상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법적 배상하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이제 강제동원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 자기네들이 뭐 2015 위안부 합의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진상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또 그 중에 꼭 제가 끼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병원 소장이 말씀하신 정대협이 지금 강제동원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는 강제로 끌려간 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엄청 얘기하다가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법정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정대협의 사무총장은 한경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증인으로 재재판에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강제로 끌려간 사례를 한 사람이라도 대라,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피고로서 그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경희가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강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강제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강제도 강제다. 맞아. 가난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간 것도 구조적인 강제에 의해서 간 거니까 강제로 끌려갔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피해가더라고요.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없다는 얘기에 다른 말을 하면 진짜 물리적으로 총칼로 끌려간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20만이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 조사를 많이 했죠. 몇백 명을 했죠, 우리가. 그래서 해봤더니 강제로 끌려간 사람은 우물가에서 빨래에다가 잡혀가고 자다가 총칼에 끌려간 사람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덜란드 여자들은요 전쟁 포로였습니다. 일본군하고 네덜란드군이 자바 섬에서 전쟁을 하다가 일본군이 전쟁 포로로 잡았어요. 그 네덜란드 여자들을. 그 여자 포로. 민간인이 포로예요. 민간인이 포로가 됐어요. 그 민간인이 포로가 된 걸 그 당시에 일본군 그 부대장이 아마 소령인가 뭐 중령쯤 되는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위안소에 집어넣고 위안부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불법을 저질러서 그 사람은 처형됐습니다. 사형됐어요. 처형됐어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군이 강제로 끌고 간 건데 멀리 자바에서 전쟁 포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유일한 사례.